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열쇠는 손에 올려놓으면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벼움은 내 손목을 오래 끌어내렸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 사이로 다 꺼져 가던 저녁 난로 냄새가 스며 있었고, 장독대 흙먼지와 비에 젖은 나무 문틀의 삐걱임이 겹쳐 들려왔다. 나는 그 열쇠로 문을 열었고, 문 너머의 집은 시간의 마른 냄새로 가득했다. 오래된 장판이 일렁이며 발바닥을 붙잡았고, 벽지는 겨울과 여름을 번갈아 견딘 결을 드러냈다. 사람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엔 가늘고 서늘한 공기만 남아 있었다. 그 공기가 내 폐 속까지 들어왔다가 나갈 때, 나는 비로소 상속이라는 말이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살갗의 체감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세 형제 중 맞이였다. 어머니는 일찍 떠났고 아버지는 말수를 흙 속에 묻어둔 채 우리를 키웠다. 우리는 말을 배운 시간보다 손의 언어를 먼저 배웠다. 밥상 위 숟가락이 기울어진 방향, 반찬 접시가 놓인 간격, 저녁 무렵마루에 벗어 놓인 고무신의 위치. 그런 사소한 배열이 하루의 안부를 대신했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매 계절마다 새로운 상처가 생겼고, 상처는 굳은 살로 바뀌었다. 그 굳은 살을 따라 계절이 흘렀다. 봄이면 밭이 갈렸다. 여름이면 모가 굵어졌다. 가을이면 볕단이 마당을 메웠다. 겨울이면 방풍 비닐에 바늘이 왕복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자랐다. 누구는 맞이라는 무게를 배웠고, 누구는 기대는 법을 배웠으며, 누구는 빈자리를 조용히 메우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웠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훔쳐보았다. 눈빛은 분주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다. 침상 머리맡엔 낡은 가죽 지갑이 있었고 그 안에 접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여러 번 보았지만 펼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이 대신 바깥 날씨 이야기를 꺼냈다. 서늘한 바람이 논두렁의 흙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밤새 비가 오면 내일 새벽엔 장독대 뚜껑을 확인해야 한다고. 그 말들을 들으며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그 접힌 종이가 우리 셋의 마음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세게 잡아당길 줄은 몰랐다. 장례가 끝나고 초가 사위어지고 부엌의 국 그릇이 제자리로 돌아온 어느 날, 우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서류를 펼쳤다. 집 한 채, 반면 맞이기, 읍내 상가의 지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적금. 종이 위 숫자들은 견고했고 숫자 밖의 감정은 부서지기 쉬웠다. 각자 속으로 저울을 세웠다. 나는 맞이라는 책임을 올렸고 둘째는 도시의 대출과 아이들의 학원을 올렸다. 막내는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던 시간과 그 시간의 저녁 냄새를 올렸다. 저울의 양쪽 접시는 달그락거렸고 어느 쪽에도 고정되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병실에서 보던 접힌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몇 줄의 문장과 날짜, 서명. 형식은 어딘가 모자랐고 문장은 다정했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모호했다. 집을 지키는 사람, 밭을 잇는 사람, 돈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 어쩌면 아버지는 삶의 일을 기준으로 남겨두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일과 법의 절차 사이엔 늘 작은 단차가 있고 그 단차는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된다. 우리의 마음은 그 균열의 모서리에 발을 걸었다. 나는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지키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뿐이었다. 제사 때마다 모이던 상의 자리, 마루 끝에 드리워진 오후 햇살, 사랑방 벽에 걸린 아버지의 모자. 그러나 지키려는 마음은 종종 소유의 얼굴을 닮는다. 소유의 그림자는 길고 길수록 타인의 발을 밟게 만든다. 둘째는 말 대신 서류를 모았다. 막내는 연락을 줄였다가 어느 날 긴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엔 서운함과 피로가 같은 비율로 섞여 있었다. 나는 밤마다 보자기처럼 말을 펼쳐보았다. 펼쳐진 말들 사이로 악의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각자 챙기지 못한 시간과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만이 부피를 키웠다. 우리는 조정위원회에 갔다. 회색 카페 투명한 칸막이, 물이 반쯤 담긴 종이컵, 양쪽 벽에 걸린 시계. 중립을 흉내낸 것들이 중립의 공기를 만들고 있었다. 내 앞엔 내가 모아온 서류가, 둘째 앞엔 세금과 취득가액의 계산서가, 막내 앞엔 병원, 영수증과 약국 전표가 가지런히 놓였다. 서로의 종이는 서로의 시간표였다. 겹치지 않는 시간표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이해를 보장하진 않는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결렬이라는 단어는 싸움을 끝낸다기보다 숨을 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논둑 위로 구름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람은 애써 모은 마음을 다시 흩뜨렸다. 소송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우편함의 등기봉투는 얇았고 그 얇음 속에 많은 말이 눌려 있었다. 법정은 여름에도 서늘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공기가 조금 움직였고 서류가 넘겨질 때마다 종이의 마찰음이 작게 울렸다. 나는 사실을 말했다. 둘째도 사실을 말했다. 막내도 사실을 말했다. 사실과 사실 사이엔 다리가 놓여야 했다. 그 다리는 법률 용어와 판례, 평가액과 상속분, 기여분과 특별 수익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넜다. 건너는 동안 어린 시절 같은 방향으로 뛰던 두 다리를 잠시 잊었다. 계산은 정직했고 정직함은 때때로 날카로웠다. 명절이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다. 제사상을 차리던 부엌의 칼은 빛을 잃었고 장독대의 뚜껑은 비를 먹어 무거워졌다. 나는 혼자 밥을 지었다. 밥솥에서 오른 김이 천장에 닿았다가 흩어졌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쯤에서 멈췄을까? 그 질문은 매번 같은 지점에서 미끄러졌다. 살아있었다면 싸웠을까? 그렇다면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까? 떠난 사람의 부재는 남은 사람을 가장 바쁘게 만든다.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설거지를 하고 먼지를 닦고 창틀에 고무 패킹을 새로 끼우고 벽에 못을 뽑아 구멍을 메웠다. 작은 고침들이 마음의 미안함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덜린 자리엔 다른 빈자리가 생겼다. 그 빈자리는 밤마다 소리를 냈다. 상가의 임차인은 제때 월세를 송금했고 우리는 그 돈을 법정 통장에 묶었다. 밭은 대행을 통해 겨우 관리되었다. 대행 관리에 밭은 숨을 얕게 쉰다. 잡초는 빠르게 자라는데 반해 흙의 숨은 느려졌다. 집은 보존이라는 이름의 방치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보존은 살아있음이 아니라 시간의 정지에 가깝다. 정지된 시간 속에서 목재는 마르며 부스러지고 유리는 뿌옇게 흐려지며 커튼의 끝은 햇볕에 색을 뺏긴다. 나는 그 흐려짐을 바라보다 마음 한편이 오히려 선명해지는 걸 느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웠다. 초가을의 어느 오후, 나는 장롱 서랍 뒤편에 낀 작은 공책을 발견했다. 표지는 헤어졌고 모서리는 손때로 반들거렸다. 공책엔 아버지의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었고 중간중간 짧은 메모가 끼어 있었다. 비가 많이 온 날의 수확량, 막내의 중학교, 입학 때 학용품 값, 둘째가 군에서 처음 휴가 나왔을 때 함께 먹은 식당 메뉴의 가격, 마지막 장 가까이에 흐릿한 연필 글씨가 있었다. 집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모으는 곳이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만 오래 울렸다. 아버지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
모이는 습관, 돌보는 습관, 미안함을 말로 바꾸는 습관.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층위를 정리하는 문장이었다. 맞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는 고백.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돌아가고 싶은 자리의 모양을 천천히 그려보는 상사. 편지를 접어두고 먼저 손부터 움직였다. 현관에 틀어진 경첩을 바꾸고 막힌 배수구를 뚫고 장독대 주변의 잡초를 뽑았다. 손이 움직일수록 마음의 생각은 단순해졌다. 단순해진 마음으로 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각각 2번째 편지를 썼다. 사과를 담았고 제안을 담았다. 완벽하지 않은 제안이었다. 완벽함은 대개 의심을 낳고 의심은 다시 완고함을 부른다. 나는 완고함 대신 여지를 남기고 싶었다. 며칠 뒤 둘째에게서 짧은 답이 왔다. 그 답은 동의도 반대도 아닌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막내의 답장은 조금 길었다. 돌봄의 고단함과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문장 사이사이에 묻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면 아직도 눈앞이 흐려진다는 고백이 있었다. 나는 2 답장을 여러 번 읽었다. 내 문장이 늘 나의 템포로만 울려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서로의 문장은 서로의 호흡을 배려해야 한다. 상속은 법률의 분배이지만 관계의 호흡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회색 카펫 대신 마을 회관 옆 작은 도서관의 나무 탁자였다. 오후 빛이 책등을 스치며 길게 기울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머그컵에서 김이 가볍게 올랐다. 나는 준비해 온종일을 펼쳤다. 집은 팔지 않고 공동 관리한다. 사용과 돌봄은 계절 순번제로 나누고 관리비와 수선비는 분기마다 공동 적립한다. 상가는 매각해 현금화하고 법과 합의의 기준에 맞춰 분배한다. 밭은 지역 학교와 연계해 농업체험 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제공하고 수익 일부는 장학금으로 전환한다. 계획은 숫자로 봐선 비효율적일 수 있었지만 남겨야 할 것은 종종 숫자보다 흔적의 모양이었다. 둘째는 장단점을 차분히 따졌다. 막내는 기대와 두려움을 같은 잔에 타 마시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한 줄씩 고치고 한 칸씩 물러났다. 물러남 속에서 서로의 자리가 오히려 또렷해졌다. 몇 달에 걸친 조정 끝에 상가는 팔렸다. 등기 이전과 세금 정산은 번거로웠지만 번거로움은 감정을 보호하는 완충 장치가 되어 주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각자의 계좌로 흘렀다. 밭은 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역 아이들이 주말마다 와서 모종을 심고 물을 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어른들의 마음도 약간씩 풀렸다. 우리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붙였다. 장학금 계좌의 첫 이체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화면의 숫자보다 메모란에 적은 문장이 더 오래 남을 것을 알았다. 모이는 법을 배우는 계절. 집의 공동관리는 규칙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했다. 규칙은 빽빽한 조항이 아니라 적당한 여백이 있는 약속이어야 했다. 우리는 캘린더를 만들었다. 봄에는 창틀과 방충망, 여름에는 장독대 주변과 처마 물바지, 가을에는 마루에 들뜬 판자와 지붕기와 겨울에는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한다. 각 계절의 첫 주말은 함께 모여 손을 쓰는 날로 정했다. 못 하나 박는 일도 기록했고 전구 하나 바꾸는 일도 적었다. 기록의 습관은 다툼을 줄였다. 모이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이 줄면 억측이 줄었다.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렸다. 낙뢰가 멀리서 연거푸 울렸다.
처마 끝에서 물이 폭포처럼 떨어졌고 마당에는 일시적인 개울이 생겼다. 다음 날 거실 벽지 한쪽이 젖어 얼룩이 번졌다. 나는 그 얼룩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먼저 말하느냐, 누가 비용을 더 부담하느냐로 마음이 빠르게 굳었을 것이다. 이번엔 다르게 했다.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젖은 부분의 너비와 길이를 기록하고 예상 수리비의 범위를 적어 공유했다. 둘째는 도시에서 가능한 견적을 알아봤고 막내는 마을에서 믿을 만한 석공과 도배사를 수배했다. 며칠 뒤 우린 함께 벽지를 걷어내고 벽체의 습을 말렸다. 마른 벽은 이전보다 더 단단했다. 물드는 과정은 서로의 신뢰와 비슷했다. 스며드는 건 빨랐고 말리는 건 느렸다. 그러나 천천히 말린 것은 쉽게 다시 젖지 않았다. 이웃의 시선은 느린 속도로 바뀌었다. 한동안은 형제가 법정까지 갔다는 말이 뒷담처럼 떠다녔다. 장터의 허벅지 두툼한 장아찌집 주인은 나를 볼 때마다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장아찌를 조금 더 사서 장독대에 덜어두었다. 장독대에 바람이 들고 햇빛이 드나들며 이웃의 말도 바람과 비슷한 속도로 흩어졌다. 어느 날 우체국 앞에서 오래된 이웃이 말했다. 누구도 다툼을 피해가는 건 아니라며 다만 다툼 뒤에 남기는 자취가 다를 뿐이라고. 그 말이 나를 오래 붙잡았다. 우리는 다툼 뒤에 자취를 고르기로 한 셈이었다. 헛된 자취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따라 걸을 수 있는 자취. 시간은 반듯하게 흐르지 않았다. 가끔은 뒤로 물러났고 때로는 같은 곳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가을의 끝자락 장학금 계좌에서 첫 장학증서가 나갔다. 수령자는 읍내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감사 전화를 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받으며 오래된 미안함의 층이 한 장 얇아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실은 우리가 감사했다. 누군가의 배움 속으로 아버지의 시간 일부가 다시 살아 들어가는 느낌. 그 느낌이 상속의 또 다른 얼굴임을 그날 알았다. 법정의 판결은 늦게 나왔다. 숫자와 비율, 권리와 의무의 선이 또렷해졌다. 판결문은 건조했지만 필요했다. 우리는 판결을 존중했다. 다만 판결과 마음의 화해는 다르다는 것도 인정했다. 판결은 틈을 메우는 시멘트였고 화해는 시멘트 위로 자라는 이끼와 같았다. 이끼는 시간이 필요했다. 판결 직후 한동안은 우리가 만든 규칙을 더 엄격히 지켰다. 엄격함은 질서의 뼈대가 되어 주었고 뼈대 덕에 살갗이 제 모양을 찾았다. 겨울은 조용했다. 방바닥은 따뜻했고 창밖의 참새는 느리게 날았다. 나는 벽장 위에 올려두었던 아버지의 모자를 내려 먼지를 털었다. 모자의 챙은 여전히 넓었다. 안쪽에 땀밴 자리는 흐려졌지만 모자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모자를 걸어두고 손바닥을 오래 보았다. 많은 것을 쥐려 했던 손바닥이 이제는 빈자리를 품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빈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초대였다. 비워둔 자리로 서로가 들어왔다. 들어온 자리는 말없이 따뜻해졌다. 새해가 밝자 우리는 다음 계절 쪽지를 만들었다. 아버지 공책의 마지막 장에서 출발한 작은 전통이었다. 봄에 할 일, 여름에 미룬 것, 가을에 놓친 것, 겨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쪽지는 손글씨로 쓰고 복사본을 만들어 서로의 냉장고에 붙였다. 쪽지를 붙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글씨를 떠올렸다. 모으는 집이라는 두 단어가 내 손끝에서 다시 모양을 찾았다. 시간이 우리를 앞으로 데려가면서도 오래된 상처의 테두리를 가끔 건드렸다. 어느 봄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 하나가 장독대 위로 올라가 장난을 치다 뚜껑을 깨뜨렸다.
소리는 맑고 컸다. 오래된 흙의 냄새가 순간적으로 하늘로 퍼졌다. 나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장독대의 자리를 조금 옮기고 주변에 낮은 울타리를 둘렀다. 막내는 새 항아리를 들였다. 둘째는 프로그램 안내문에 장독대에 대한 설명을 보탰다. 설명과 울타리 그리고 새 항아리가 함께 한 계절을 지났다. 항아리는 처음에 번들거림을 잃었고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익숙해진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말과 같았다. 도시는 빠르게 변했고 마을은 느릿하게 변했다. 둘째는 여전히 도시의 속도 안에서 살았다. 지하철의 소음과 회의의 흐름, 기한의 촉박함. 막내는 마을의 시간 속에서 살았다. 새벽 달고름과 논두렁의 안개, 장날의 소란. 나는 2시간 사이를 오갔다. 오가는 동안 2시간의 가락을 번갈아 익혔다. 빠른 가락은 일을 진행하게 했고, 느린 가락은 말을 잠재우게 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락을 서로에게 조금씩 나눴다. 나눔이 늘어나자 다툼은 줄었다. 다툼이 줄자 모이는 횟수가 늘었다. 어느 날 조카가 물었다. 집은 왜 우리 거고 또 왜 모두의 거냐고. 나는 조카에게 대답 대신 함께 마루에 앉아 모종을 심었다. 모종을 심는 동안 조카의 손끝이 흙을 파고 흙이 손톱 밑에 스며들었다. 심은 모종에 물을 2번 나누어 주고 그늘의 방향을 살피고 바람을 읽었다. 조카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고개 끄덕임이 말보다 또렷했다. 소유는 종이에 적히고 소속은 손끝에 남는다. 우리는 조카 세대에게 종이보다 손끝을 먼저 전해주고 싶었다. 그 무렵 둘째의 일이 크게 바빴다. 도시의 속도가 둘째를 더 앞쪽으로 밀어냈다. 약속했던 공동 관리의 순번을 한 번 미루자고 연락이 왔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전에는 이런 일이 서운함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여백의 한 칸으로 볼 수 있었다. 여백은 실패가 아니라 조율의 도구였다. 막내와 나는 그 계절의 일을 조금 더 나누어 맡았다. 그리고 기록했다. 기록은 다음 계절의 균형을 보장했다. 보장된 균형은 마음을 덜 소모하게 했다. 해마다 제사상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차려졌다. 탕의 간이 달라지고 전의 두께가 달라지고 나물의 조합이 달라졌다. 달라진 모양은 실패가 아니라 한 계절의 기호였다. 우리는 달라짐을 그대로 두었다. 그대로 둔다고 해서 전통이 약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통은 변화를 흡수하며 더 오래 갔다. 상위 구석에 올려두는 열쇠도 그대로였다. 가운데가 아니라 구석에. 구석의 열쇠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치울 때 손이 먼저 닿았다. 손이 먼저 닿는 물건은 집의 중심을 지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다. 가끔은 마음이 오래된 길로 미끄러졌다. 상속 서류를 처음 펼치던 그날의 감각, 법정의 공기, 조정실의 시계. 그때의 마음은 굳고 차가웠다. 굳은 마음은 말의 출구를 막는다. 가끔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오면 나는 집의 작은 일을 먼저 했다. 문지방을 천천히 갈고 안방의 전등갓을 분리해 먼지를 털고 보일러의 소음을 기록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풀렸다. 풀린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면 같은 일이 다르게 보였다. 다르게 보이는 동안 서로를 향한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어느 초겨울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지나간 계절을 정리했다. 각자 한 가지씩 고쳤던 것, 미뤘던 것, 잘한 것, 못한 것. 말은 짧았고 침묵은 길었다. 긴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침묵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게 했다. 오래 보는 동안 눈가의 주름과 손등의 얼룩,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소한 습관들이 더 선명해졌다. 선명해진 것들이
다음 계절의 계획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정교함은 다툼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었다. 봄이 오면 다시 흙을 만졌다.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었다. 가을이면 수확을 나눴다. 겨울이면 기억을 정리했다. 우리는 계절을 반복하며 가족을 다시 배웠다. 늦게 배우는 것은 부끄럽지 않았다. 늦게 배운 것은 오래 남았다. 아버지가 남긴 열쇠는 이제 더 가벼웠다. 그것이 금속의 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열쇠를 쥐는 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열쇠를 꽉 쥐지 않았다. 손바닥에 올려두고 함께 보았다. 둘째도 막내도 가끔은 아이들도 손바닥이 모이면 열쇠는 가운데 놓였다. 가운데 놓인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두의 것이었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상속은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느냐의 목록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의 시간결을 어떻게 이어붙이느냐의 연습이라고. 그 결을 느끼려면 손끝이 필요하고 손끝이 기억하려면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정서의 근육이었다. 우리는 그 근육을 늦게 단련하기 시작했다. 근육이 붙자 무거운 것도 덜 무겁게 느껴졌다. 그제야 나는 집이라는 형체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모으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문장을 이해했다. 어느 해 큰 결정을 하나 더 했다. 집의 일부를 작은 아카이브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공책과 사진, 마을 지도, 장독대의 배치도, 우리 손으로 만든 규칙과 쪽지들. 모아둔 것들을 상자에서 꺼내 햇빛에 말리고 파일에 꽂고 날짜를 적었다. 조카들이 가끔 그 방에 들어와 사진을 넘겼다. 사진 속에 우리는 젊었고 빠르고 아직 배우지 않은 얼굴이었다. 지금의 우리는 느리고 조심스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얼굴이다. 나는 느리고 조심스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얼굴을 좋아하기로 했다. 가족의 일엔 속도가 아니라 호흡이 더 중요했다. 호흡을 맞추면 길게 간다. 길게 가는 건 이기는 것보다 더 값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자리의 정의를 바꾸었다. 맞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때로는 뒤에서 속도를 맞추고, 때로는 옆에서 팔을 잡아주고, 때로는 가운데서 열쇠를 내려놓는 일. 내려놓는 일은 어렵지만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이 있었다. 여백, 신뢰, 그리고 돌아올 자리.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건 큰 안심이었다. 사람은 안심이 있어야 오래 걸었다. 우리는 오래 걷기로 했다.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데 남은 시간을 쓰기로 했다. 오늘도 나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창밖을 본다. 비가 올 것 같다. 비가 오면 장독대 뚜껑이 무거워진다. 무거워진 뚜껑을 내일 누가 들어 올릴지 생각한다. 아마 내 차례일 것이다. 천천히 걸어 나가 뚜껑을 들어 올릴 것이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문장을 다시 반복할 것이다. 집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모으는 곳이어야 한다. 비는 지붕을 두드릴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거실로 나와 같은 탁자에 앉을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끓이고, 누군가는 과일을 자르고, 누군가는 창문을 닦을 것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다시 모이는 법을 배우는 중이니까. 그 배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든든한 유산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떠날 것이다. 떠나기 전 다음 계절의 쪽지를 남길 것이다. 봄에는 창틀, 여름에는 처마, 가을에는 마루, 겨울에는 보일러. 누군가가 그 쪽지를 발견해 한 줄씩 지워 갈 수 있도록. 쪽지를 지우는 손길이 서두르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음이 이 집의 리듬이 되었음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시간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고
집은 사람을 모으는 방식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도 열쇠는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다. 가운데 놓인 열쇠는 말없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모여서 보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 장면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이미지다. 모인 손바닥들 위에 놓인 작고 가벼운 열쇠. 그 가벼움이 오래도록 우리의 손목을 서로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다.